정부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청사 대체지를 통해 14,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공급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카드론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이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낮고 백신 수급도 불안한 상황이어서 부스터샷 도입에 대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S그룹 컨소시엄이 국내 보톡스 1위 기업인 휴젤을 바이오업계 M&A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GS는 휴젤 인수를 통한 바이오 시장 진출을 미래 신사업으로 삼아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 사전 청약을 기존보다 10만 호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 청약 물량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분 및 이사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재의 사전 청약 물량 6만 2천 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 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잡힌 공급 계획으로 앞으로 10년간 주택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긴 하는데 본격적인 분양과 입주가 2023년 이후부터다 보니 청약 시점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된 정부의 공급 대책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사전 청약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 청약을 10만 1,000호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이 시행하는 6만 2천 호 외에도 이제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시행하는 사업인 8만 7천 호, 그리고 3080 플러스 사업 14,000호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3080 플러스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고밀 재개발 같은 사업들을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사전 청약을 확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모두 합쳐서 16만 호 정도의 주택이 계획보다 1에서 3년 정도 앞당겨서 주인을 찾게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13만 3천 호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분양이 연평균 11만 3천 호 정도라고 하니까 수도권 한 해 공급분을 넘어서는 수준만큼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 확대에서 특히나 주목이 되는 건 민간 브랜드 단지들도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대상 입지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 안에서는 주로 서북부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수도권에서는 성남과 남양주, 또 부천과 고양, 장항, 또 시흥 같은 지역들이 민간 시행 사전 청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GTX와 지하철 연장이 이뤄지는 곳이어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특히나 그간 소득 제한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방식만 넣을 수 있었던 분들도 이 민간 브랜드 공급에서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평형 비중을 보면 민간 시행이 공공 분양보다 84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 비중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들도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죠. 이 태릉과 과천 청사 대체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간 이 지역의 과밀화 문제 그리고 녹지 훼손 문제로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개발 밀도를 헥타르당 284인에서 193인으로 완화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 복합 사업과 노원군의 도시 재생 사업, 또 하계 5단지와 상계 마들, 노후 영구 임대 재건축이 대체 물량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과천 청사의 경우에는 과천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과천시 갈현동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해서 총 4,300호, 기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이번 공급 보완책의 골자들을 알아봤는데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안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잡음이 계속될 조짐입니다. 예, 태릉과 과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입니다. 83만 제곱미터 규모인 이곳에 2027년까지 6,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릉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저밀도 개발, 충분한 녹지율 확보, 여의도 공원 규모, 호수공원 조성 등 보다 쾌적한 개발 구성안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10,000가구보다 태릉 골프장 부진의 공급은 30% 축소하고 녹지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노후연구 임대 아파트를 1,500가구로 재건축하고 노원군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600가구를 짓는 등 총 3,100가구를 확보해 당초 목표 물량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개발 반대를 외쳐왔던 노원 구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과 더불어 이미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교통대책은 없잖아요. 오늘 현재까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어떤 신도시를 들었을 때는 도로부터 뚫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 도로 길이 없이 도시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임기응변으로 만들겠다. 그거는 저희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중단을 촉구해왔던 주민단체는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시위 등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300가구 공급이 확정된 과천 주민들 역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난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주간 주민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정부가 이거를 다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보다는 아마 더 축소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암 DMC 밀매각 부지, 서부면허 시험장 등 8.4 대책 때 발표한 나머지 부지도 주민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공급 계획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공공개발 후보지들에서도 주민들 반발이 터져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공개발을 철회하고 민간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정부의 공공재개발 첫 번째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2구역입니다. 시행사 선정과 정비계획 확정까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지만 원주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몰아내고 아파트 지면 선이다. 이런 재개발 정책은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높은 기부 체납 비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일 피일 미뤄지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난해 8.4 대책 이후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8곳 대부분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설 1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 단계인 보상금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인데 공공재건축의 경우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추진 중인 후보단지는 총 4곳, 1,537가구에 불과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만 가구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LH와 SH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보상에 있다며 정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공공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민간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는 많이 인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사실 그 갈등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을 선회하며 호기롭게 발표한 공공개발 카드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TV가 단독 보도한 H&M 해상 노조의 파업과 집단 사직 우려. 오늘 노조가 집단 사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신선미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예, 계획대로 오늘 집단 사직서 제출한 겁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H&M 해상 노조가 집단 사직서 제출을 강행할지 논의 중에 있는데요. 현행 산업법상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데 제한이 따르는 만큼 사직서 제출로 파업에 준하는 집단 행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계속 취합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집단 사직은 잠정 보류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단체 사직과 파업이 시작되면 물류대란 후폭풍이 큰 데다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도 남아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31일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해상 노조가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재훈 H&M 사장과 육상노조위원장, 해원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어제 5시간에 걸친 막판 임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이 6,8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당초 제시했던 임금 8% 인상과 경력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한 사측 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잘못하면 물류 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H&M 노사는 다음 달이죠. 9월 1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측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육해상 노조도 열린 자세로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육해상 노조는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사측에 대한 공동협상을 진행키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두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각자 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해 단일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석을 풀이됩니다. 오는 31일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를 지켜본 뒤 육해상 공동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해상노조는 조합원 사직서를 오늘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체 행동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S그룹이 국내 보톡스 1위 업체 휴재를 인수합니다. 인수 규모만 1조 7천억 원 규모로 바이오 업계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막판 가격 협상 끝에 GS그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휴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GS 컨소시엄은 휴재의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의 지분 약 47%를 1조 7천억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 가격인 2조 3천억 원 수준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바이오업계 사상 최대 M&A 규모입니다. GS가 당장 1조 7천억 원을 모두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GS는 국내 사모펀드와 함께 각각 1억 5천만 달러씩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을 먼저 투자합니다. 인수 후 경영은 이번 컨소시엄 주축인 싱가포르 바이오 의료 전문 투자기업 CBC그룹이 주도하지만 GS도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허태수 GS 회장은 휴재 인수에 대해 GS그룹의 바이오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보톡스 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휴젤 인수로 앞으로 GS그룹이 펼칠 바이오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GS그룹의 바이오 기업 인수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이 GS라는 게 사실 GS그룹이 바이오랑은 큰 상관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GS는 이제 GS 칼텍스 정유 사업을 하고 있고 GS 건설, 그다음에 이제 GS 25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 이렇게 전통적인 산업의 좀 강자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M&A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좀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이 GS 그룹 자체에서도 이제 M&A 규모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1조 7천억 원은. 그리고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제 한국콜마가 지금은 이노엔이죠. CJ 헬스케어를 인수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어서 네.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와 건설, 리테일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신사업 발굴 면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유 사업이 그룹의 주축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친환경이다, ESG 경영이다 해서 사실은 미래 성장력이 그렇게 높게 점쳐지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GS 그룹의 실제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GS 칼텍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정유 사업에서만 1조 2천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대신 휴젤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휴젤의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매년 8%씩 성장하는 보톡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시장 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시장 확대 가능성도 현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보톡스 시장은 한 1,500억 원 수준에서 2천억 원 수준이고 중국은 이제 한 7천억 원에서 1조 원, 미국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여기서의 성장 잠재력이 조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제 중국 식약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불법 유통, 보톡스에 대한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때 이에 대한 수혜로 좀 꼽히기도 있습니다. 휴젤은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보톡스의 이제 수출명인데 레티보의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휴젤이 보톡스 1위 회사였어요. 저는 이제 보톡스에 관련된 회사 하면은 이제 메디톡스 아니면은 대웅제약이 주로 떠올렸는데 휴젤이 1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휴젤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2016년부터 이제 점유율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메디톡스를 제치고 네. 그 이유는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이제 보톡스는 원래 미국 엘러간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과 어떤 품질을 둘 다 조금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점유율이 좀 올라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GS가 알짜 기업 인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 이번 이 휴젤 인수가 단순히 이제 보톡스 시장으로 GS가 진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좀 이번에 뛰어드는 그런 그 신호탄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G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사업에서 이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죠. 이제 GS 리테일이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국내 배달업체에서 2위인 요기요를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허태수 회장 체제로 좀 바뀐 뒤에 이른바 좀 잘 나가는 사업, 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 신사업 등을 육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좀 보입니다. 바이오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고요. 이제 GS 측은 휴젤을 바이오 사업의 교두보로 삼겠다 이렇게 조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이것 외에 아직까지 딱히 계획을 말한 거는 없습니다. 예. 사실 휴젤의 상품 구성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톡스라고 말하는 보툴리눔 톡신이 주축이고 그 다음 이제 필러와 이제 일부 뷰티 케어 제품, 화장품 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GS그룹은 이제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제품을 위주로 해외 시장에서 성장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젤의 헬스 뷰티 제품을 성장시켜서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이 랄라블라라는 어떤 그 화장품 소매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 거점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GS가 현재 4세 경영자들이 이제 핵심 그룹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허송 GS 전무가 이번 휴젤 인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4세 경영자들의 그룹 내 입지를 둘러싼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4세 경영 쪽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4세 경영 쪽에 경쟁이 붙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4세들이 신사업 쪽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게 하나고 이제 GS는 신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내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번 GS그룹의 휴젤 인수는 이 결과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의 대출 중단 움직임이 신용대출 축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점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시중은행에서 8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40대 직장인 정모 씨. 최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한시 중단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은행 창구를 찾은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도의 80%에서 90%를 써왔지만 만기 때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대출을 다 줄이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유지해줬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최소한으로 줄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도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그만큼의 한도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중 삼중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현재 사용률이 10%가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만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축소한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기본 방침.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제 은행 창구에선 이용률이 높더라도 다른 대출이 생겼거나 연봉보다 대출이 많은 경우 한도를 더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도가 유지되더라도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이자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는 1년 전과 비교해 0.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상황.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입니다. 은행들 대부분 얼마씩 다 줄이는 방향으로 10에서 20%씩 감해간다고. 아마 다 할 거예요. 오픈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가면 다 연소득 이내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도 만기가 짧고 금리 변화에 취약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 조이기가 확산되면서 내 집 마련과 생계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금융권에서도 대출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금융을 취재하는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이제 이금융도 대출 조이기 시작되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금융소비자들은 이제 2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 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이런 업체들의 가계대출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요.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과 금리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아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국은 이금융권에서도 기존에는 연소득의 120%에서 최대 180%까지 나오던 신용대출 한도를 이제 대출자의 연소득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당국에서 직접 얘기가 나온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요즘 영끌족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이금융권 이용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출이 지금 얼마나 늘어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2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은행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그런데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 초부터 금융당국은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을 매주 그러니까 주간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으니까 이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당국에서 카드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카드론의 DSR은 6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이 40%인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 1분기까지 카드론 잔액은 약 3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량 늘었습니다. 당국은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를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예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카드사의 증가 규모가 저축은행 또 보험사에 비해 조금 빠르고 더 많고 그리고 또 9.5%가량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제 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카드사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찾아와서 가계대출 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 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카드론의 DSR 규제 적용하는 건 이제 앞당길 계획이 없다. 좀 이렇게 말한 것과는 좀 다르게 당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니까 사실상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들어간 게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드론이라는 게 좀 어떤 겁니까?
네, 카드론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이제 15%에서 16% 정도 되는 고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금리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당장의 유동성이 좀 필요한 서민분들 좀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DSR 규제가 조금 더 이르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다중채무자라든지 좀 이런 분들은 이용이 좀 제한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를 긁을 때 그 나오는 신용카드료랑은 별개로 그렇죠.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이용자들이 별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DSR 규제라는 게 내가 받은 모든 대출에서 원리금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달리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카드론처럼 이자율이 높은 대출이 DSR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의 한도가 많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금융권으로까지 대출 규제가 파급이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상당하다 보니까 규제 대출 자체를 규제하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 좀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출 총량을 줄일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제도권 금융을 이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뭐 사금융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예.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풍선 효과로 사채 시장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4금융은 연 100%에서 1000%까지 뭐 한도가 없으니까 아마 4금융은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햇살론 같은 이런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을 올해 9.6조 원 가량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1.7조 원 가량 늘린 규모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이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이런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을 좀 대비하려면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그룹이 발표한 240조 원의 통큰 투자 결정으로 증시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벗어나고 반도체와 바이오 같은 중소형 기업들로 수혜폭이 넓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이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의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가 들썩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지배력 강화를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활로를 찾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40조 원 중 180조 원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소부장 기업에 대한 훈풍도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투자액 약 90%에 해당하는 217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년간 증분 50조 원은 대부분 반도체 부문에서 기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서플라이 체인의 중장기적 성장 가시성이 높아진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원익 IPS, 한솔케미칼이 가장 먼저 수혜주로 꼽힙니다. PSK, 코미코, 월덱스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 해외 투자에 따른 낙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하나머티리얼즈, 유니셈, 테스나, 네페스 등이 언급됩니다. 다른 미래 먹거리 사업과 함께 50조 원가량이 투자될 바이오 분야 역시 눈에 띕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초정밀 의료 장비를 만드는 마이크로 디지털이 거론됩니다. 이외에 삼성의 3억 명 이상 채용 계획과 관련해 일자리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원티드랩, 사람인 HR, 멀티캠퍼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정부가 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문제는 백신 수급입니다. 이미 현재까지 들어온 물량도 정부가 올해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힌 물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고령층 백신 접종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달이면 약 6개월이 지나 백신 효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치료병원의 의료진이 화이자로 2번 접종을 해서 9월에 6개월이 도래가 되고요. 요양병원의 10월, 11월 정도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도래가 돼서 그분들부터 일단 부스터 접종을 시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고위험군 중심으로 부스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부스터 접종 기간이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2차 접종 5, 6개월 뒤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처음 부스터샷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접종자 150만 명을 돌파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문제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 물량은 1억 9,340만 회분. 정부가 접종 목표를 잡은 3,600만 명의 2회 접종과 부스터샷까지 접종하는 데 1억 800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가고 현재 접종 계획에서 배제된 인원을 포함하면 총 1억 1,00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도입 확정됐다고 밝힌 백신 물량의 22%에 불과합니다. 모더나의 백신 공급 지연 사태와 같이 자칫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부스터샷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더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 남은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노바백스는 긴급 사용 승인이 미뤄졌으며 코백스 물량은 도입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추가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야 부스터샷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부스터샷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가 치열해질 경우 국내 백신 수급은 앞으로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뭐 요즘 실력이 날로 오른다고 시청자분들의 호평이 좀 자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호평을 받게 된 비결이 뭔 것 같습니까? 비결이요? 네. 뭐 선배님의 채찍질과 부단한 연습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채찍질했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볼까요? 네, 짤막한 자료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我们人均年收入的平均水平是3万元人民币，但是有6亿人每个月的收入也就是1000元，1000元在一个中等城市可能租房都困难。 네, 지난해 5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 중국인들의 평균 소득과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중국 전체 인구 수가 약 14억 명을 넘어서는데요. 거의 절반가량이 1,000위안, 우리 돈 약 18만 원 가량으로 한 달을 버틴다는 겁니다. 이 월세 1,000위안 수준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좀 부동산 물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내부 상태가 조금씩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열악한 환경들의 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이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집들마저도 월세로 내기 힘든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러한 중국의 빈부격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부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공동부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뜻입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는요. 이 부유층과 또 기업의 몫을 나눠서 다 함께 잘 살자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공동부유를 정책 기조로 좀 전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되게 쉬웠네요. 공동으로 부유하자. 그래서 네, 공동부유였군요. 네, 예. 별 뜻 없죠. 네, 계속해서요. 네, 지금까지는요. 사실 좀 줄곧 성장에만 좀 주목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분배에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배를 1, 2, 3차로 나누고 있는데요. 좀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차 분배는요. 시장 효용에 따른 부의 분배라고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이 네. 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한 만큼 그 몫을 가져가는 시장에 따른 분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분배는 국가의 세수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어떤 부의 분배를 말하는 거고 3차 분배가 조금 특이한데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부를 기증하는 방식을 통한 어떤 부의 분배를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요. 이러한 1, 2, 3차 분배를 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렇게 어떤 부의 분배를 통한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나선 건 앞서 이제 자료 영상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이 빈부격차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고 장기 집권을 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인데요. 이 내년 10월에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년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인 부의 기증이라 이게 네. 실제로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답긴 합니다. 네. 최근 이 중국에 크게 이제 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사실 정부가 이번 얘기 공동 부유를 빌미로 좀 강제 수금에 나서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좀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중국의 어떤 정부가 기업들 때리기에 좀 대거 나서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좀 역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업 압박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엔트그룹 상장 연기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상장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이 상장 전에 중대 사항이 좀 발생을 했다면서 잠정 보류를 했던 건데요. 네. 이후에 좀 보시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축소 6월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사교육 금지 조치가 또 보이죠. 그리고 8월에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게임이나 사교육 등으로 좀 기업에 대한 규제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몸집을 키운 기업들이요. 좀 당과 정부에 필적하는 재벌로 좀 거듭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을 능가하는 자본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기업들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동 부유까지 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최대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받는 압박과 또 어떤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 발언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이 텐센트는 500억 위안, 우리 돈 약 9조 원의 자금을 공동 부유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좀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텐센트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7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기 순이익을 더 넘어서는 금액을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텐센트를 포함해서 중국의 이제 6대 창업자의 기부 현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올해 이제 나오는 지금 금액을 다 토탈로 합산을 해보면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 가량의 자금을 이제 기부를 했거나 기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팔을 비틀어서 뜯어내는 걸 우리가 기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즘 자발적으로 냈으니까요. 네, 뭐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었겠죠. 네. 네, 요즘 그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남은 하반기도 좀 먹구름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증권가 리서치 센터에 따라서 조금씩은 견해가 좀 갈리는데요. 일단 대체적으로는 당장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옵니다. 물론 중국 증시는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좀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대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에 알리바바와 그리고 또 바이두, 텐센트 등을 대량으로 매도했었던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 역시 이번 주 들어서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징둥닷컴을 매입을 하는 등 좀 포지션을 바꾸는 또 분위기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좀 포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이미 증시에 선반영된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또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1차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으로 빠르면 9월, 조금 더 늦어지면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10월에 국경절 연휴와 그리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D-100 이벤트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좀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로부터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요. 예. 업종별로는 이 중국의 지금 현재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백주, 술과 같은 어떤 소비재, 그리고 게임, 교육, IT보다는 중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본토 제조기업 위주로 투자 대상을 좁혀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또 반도체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토 제조기업이라고 하지만 주로 좀 첨단 산업 중심이네요. 네, 최근 이 중국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의 그 공동 부유라는 실험이 정말 성공을 거둘지 경제에 도움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죠. 네, 이번 주는요.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잭슨홀 미팅까지 통화 정책과 관련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러한 빅 이벤트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언론에서 여러 번 떠들고 있긴 한데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일 당장 결정이 납니다. 이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 내정되면서 이번에 이제 6인 체제로 금통위원이 진행이 되는데 인상이 유력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또 이 동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정확히 어떤 게 유력한 상황인 거죠? 일단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많은데요. 또 시장 분위기, 또 분위기로 본다면 또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무게추가 또 실어지는 또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금융투자협회에서 최근에 채권 이 전문가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67%가량이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동결로 보는 전문가들은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 안팎에서 움직이는 만큼 이 한국은행이 경기 여건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100명을 넘어섰잖아요.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어떤 경제 여건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으로 보는 근거는 뭡니까? 실물 경제가 사실 불안한 건 맞지만 금융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더 먼저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주열 총재도 이러한 뜻을 좀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이제 금통위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다수 금통위원들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면서 통화 정책은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까지 금리 인상을 좀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틀 전에 이 작년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8에서 한 9%로 높아졌다면서 이 부분이 통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떤 금융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올해 2분기 가계 빚은요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직전 분기 대비 41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규모로 보나 증가율로 보나 어쨌든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 가계대출을 좀 규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안 심리가 더 확대되면서 가수요까지 폭발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때문에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출 규제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사실상 금리 인상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좀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25bp 0.25%가 또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금통위원이 한 명 줄어서 지금 짝수 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과 동결표가
3대 3인 경우에 금리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은법상의 동수로 나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에는 지난 금리 결정을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네. 또 인원이 한 명 적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금통위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금통위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7명 중 5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 그 출석 위원들 중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명이라면 6대 1이나 5대 2 정도로 이제 조금 금리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6명이면 4대 2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이제 위원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표가 5대 1 정도로 이제 갈리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네. 그 관점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인상이 또 점쳐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얘기로 가보죠. 현지 시간으로 27일이죠. 이 잭슨홀 미팅 열립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자리에서 연준의 어떤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느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예. 현재로서는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테이퍼링과 관련한 계획 일정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힌트를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조금이라도 늦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내외 증시가 조금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대거 이탈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오늘도 3,100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미국 S&P와 나스닥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는 총재들이 9, 10월 정도면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야 한다 이런 발언들 많이 쏟아냈는데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보이는 딜러스 여는 총재의 좀 발언 변화를 보시면요. 이제 9월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다가 일주일 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의견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선 걸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델타 변이 영향이 생각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네, 실제로 좀 경제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네, 8월 제조업 PMI가요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61.2로 전달 대비 한 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집계한 전문가들이 어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밑도는 수준인데 이제 서비스업 빨간색으로 된 표시를 보시면 이제 8월 기준으로 55.2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조업도 그리고 서비스업도 PMI라는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를 하는데 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좀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이 8월 고용 지표까지는 확인하고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이 일정이 당초 3일에서 1일로 줄었고 그리고 대면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좀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도 기류를 좀 바꿔놓은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연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과연 비대면상에서 드러내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카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부진과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몸살을 겪었던 우리 게임 업계가 잇따라 신작을 내놓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신작에 거는 기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신작으로 하반기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큰 포부를 안고 분주하게 게임사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격을 예고한 게임사들은 넷마블, NC소프트, 펄어비스, 컴투스, 굵직한 기업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넷마블의 마블 퓨처 레볼루션 오늘 5시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분 뒤면 전 세계 240여 국에서 동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신작 캡틴 아메리카, 닥터 스트레인지, 캡틴 마블, 스파이더맨까지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언맨까지 전 세계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마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이 게임 시나리오도 마블 코믹스 작가가 직접 쓸 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곧 실시간 반응이 쏟아질 테니까요. 직접 체크해 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이 NC소프트 바로 다음 날 공개가 되는데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앤 소울 2 MMORPG 게임을 출시합니다. 이 출시 전에 진행했던 사전 예약에서 무려 746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NC소프트의 기존 기록이었던 리니지 2M의 사전 예약자 수를 훌쩍 뛰어넘는 인기였습니다. 여기에 악명 높았던 확률형 아이템 과금 시스템은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이번 신작에는 과한 과금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오는 새벽에 열리는 게임스컴 2021 행사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업 펄어비스, 컴투스, 서메이지가 신작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사흘간 펼쳐지는 행사지만 오프닝 이벤트부터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생생한 경제 이슈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